안녕하세요. 곧 새 아이의 엄마가 되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너도 부모가 되면 안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확실히 저도 부모가 된 다음에서야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제게 왜 그러셨는지, 뭐 때문에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는 게 참 많았고요. 첫째를 낳았을 때는 그냥 많은 거 안다라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고, 또 나중에 커서는 저와 세상에 두 번째 없는 친구처럼 같이 놀러 다니고 힘든 일도 같이 이겨내고 싶었어요. 근데 둘째를 낳고 나니까 혹시 내 배에 10달 동안 품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누구에게 미안한가 싶기도 해요. 살과 피를 나눠준 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내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할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 굳이 벌써 그렇게 질이 겁먹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몇 년 동안 아프게 낳고 키워온 자식들이 부모를 등진 연극을 너무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사이에 특별한 러브스토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물론 두 분 사이가 안 좋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만남이 다소 평범했다고 할까요? 결혼 정년기 이전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적당한 때 물 흐르듯이 결혼하셨죠. 금술은 좋았지만 부모님께서 이렇게 만나셨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시부모님이 생기면서 우리 시부모님은 이렇게 만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공무원이신데 키가 평균보다 좀 큰 점을 제외하고는 생김새도 수수하고 평범하며 어디에서도 모난 점이 없는 성격의 사람이에요. 이런 평범하고 낯선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한 이유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평범한 우리 남편의 부모님께서 가락시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자수성가인 자산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함께 놀랍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어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흔히 말하는 돈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이었거든요. 좋게 말하면 집안에 돈이 있다는 것을 꼭 드러내지 않는 검소한 사람이셨거든요. 그 후에 남편으로부터 듣게 된 일에 따르면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자식인 본인의 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온갖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살아오셨지요. 나는 막내라서 우리 집이 제일 어려운 시기에는 기억이 거의 없지만 머리가 커서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나이가 얼마나 많아진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확인할 때가 있잖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던가, 만성적으로 아프신 곳들이 느껴지거나, 괜히 머리만 쓰는 것만 봐도 생각이 많아지는데, 내가 부모님이 그렇게 돈을 벌어오신 거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나 싶더라고. 아니, 깔끔하게 말하면 오히려 방해만 됐겠지. 아이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도, 그냥 나는 나를 공무원 시험에 지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한테 물려주실 거라고 생각해. 남편이 워낙 생각이 많아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하는 건 왜 그런지, 물론 예전에 고생하신 건 부모님 두 분이지만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것은 어느 정도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있잖아요. 그러나 남편은 부모님도 검소하시고 돈을 마구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라서 자신 또한 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던 말은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거나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족 중 막내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미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나와 형들에게 많이 배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남편에 대한 기억입니다. 저는 남편처럼 부모님으로부터 큰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으며 더구나 남편과는 정반대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한 명씩 있는 장녀입니다. 아마 그래서 결혼 전에는 남편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 마치 미리 예언을 들은 것처럼 설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시부모님께 특별한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만큼 그래서 시부모님 두 분 다 본인들의 만남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으셨냐면
제가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전화 남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결혼식 준비에 대한 얘기만 딱 하시고 나서 바로 시아버지께서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떻게 연애하고 있으셨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바싹 쪼그라들었지만 그때는 아주 선녀가 따로 없었어. 이 사람이 내가 야간 청소하러 가는 방직 공장의 방장이었거든. 누가 들으면 나만 늙은 줄 알겠네. 아이유 참, 얘기 좀 끝까지 들어봐.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선녀 같았다고 이야기하잖아. 됐어요. 지우야. 네 시아버지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볼품없었는지, 아니 말라서 얼굴이 이렇게 시커먼데. 나는 청소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구걸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잖니.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이나 우유를 그 사람에게 먹였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공장 구석구석을 청소하는데 이러다가 송장을 치우지 않을까 생각했어. 참나,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우유랑 도시락을 나에게 주고 이렇게 자식처럼 키우고 살았던 거 아니야? 두 분은 티격태격 하셨지만 서로가 너무 편안하고 이해하며 하는 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방직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그 공장 청소를 하러 온 사람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였대요. 시아버지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고아였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을 정도였다. 다음과 같이 문장을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중국집 음식 배달, 청소, 구두 닦기 등등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고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남들은 생고생, 개고생으로 할 시간들을 아버지께서는 평생 원하시던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며 내 편이 되어 내 등 뒤를 지키는 가족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 재산이 없지 않았는데 돈은 물론이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3개씩 일했을 때 4개씩까지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나는 꼭 나중에 내 가족을 만들 것이다. 이 생각 하나로 버텼다. 가족이란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나중에 능력이 되었을 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시어머니를 만난 후 결혼하고 많은 자녀를 낳고 싶었으며 그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갖지 못했던 가족을 만들고 싶은 목표 하나로 살아온 시아버지와 그러한 시아버지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신 시어머니 두 분의 러브스토리는 시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하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데 지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이야기할 만큼 늘 같은 감정으로 애틋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돈을 버는 목적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소하셨고 몇 년 전에 사신 오래된 아파트가 전부셨어요. 리모델링도 다 자재 낭비, 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해도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마냥 어렵게 모은 재산을 펑펑 쓰는 것도 아니었고요. 큰 형제, 작은 형제, 시숙님, 그리고 남편과 저도 결혼할 때 큰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철학은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는 부모로서 무제한적으로 지원을 하되 자녀가 자립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 후로 지원을 끊고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을 부모의 도리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큰 형님에게는 학원차를 비용을 지원해 주셨고 작은 형님은 은행원으로 취직한 후 전세금을 지원받았고 또 다른 시숙님께는 사업 지원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남편이 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받았던 돈이 재산 상속과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는 형님들과 시숙님 모두가 남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성격이 비슷하신 분들이시라 남편 외에도 다른 자녀들도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철학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자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시부모님의 재산을 속안에 커다란 구렁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학원을 운영하는 큰 형님은 첫인상은 굉장히 유쾌했어요. 목소리도 크시고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사회성이 좋다고 할까요? 솔직히 종종 말투가 건방지다거나 사람을 깔아보는 습관이 있었던 것도 모르라고요. 처음에는 아이 사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남편이 말하길. 큰 누나는 때때로 이기적일 정도로 서로 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이제 막가족이 된 저는 왜 그런지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큰형님은 첫인상이 좋은 편이었어요. 시댁에서 마주치면 굉장히 시부모님에게 잘 퍼붓는 애교를 다 보여주는 살가운 딸처럼 생각했거든요. 아빠 하며 시아버지 곁에 꼭 붙어서 조잘조잘 떠드는 걸 보면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후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댁 식구들과 함께 외식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인 만큼 제가 시아버지 옆에 앉게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큰형님이 제게 다르게 느낌을 준 거예요. 오늘은 내가 오직 하루만 봐주는 것이야. 내가 무료다. 원래 우리 아빠 옆자리는 나의 지정석인데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특별히 양보해주겠다고 한다. 그동안은 애교가 지나친 40대가 넘어도 아버지께서 자식들 중에서 누가 가장 좋다고 할 때 내가 아버지가 나를 가장 좋아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형님은 매우 계획적이며 결국은 두려운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다. 형님이 마치 아버지께서 시어머니와의 사랑 이야기를 가끔씩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항상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날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엄마와 아빠는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주택에서 살았었어요. 집이 거의 무너질 것 같은 상태였고 마당이 하나 있었죠. 집안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벌레들이 천지였어요. 창문에 유리가 깔리지 않은 것도 있었고 여기저기 깨지고 망가진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모녀장가와 다름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나는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새로 꾸몄어요. 앞서 말한 모녀장가 같은 상태의 집을 개조하여 사람이 살 것 같은 훌륭한 집으로 만들었죠. 오래된 형님께서 20대 중반에 결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큰형님과 남편은 9살 터울이신 그때 아직 시부모님께 지금의 자산을 쌓기 전이셨던 때였다.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셔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였다고 하셨어요. 큰형님은 시부모님께서 큰돈을 만지기 전에는 장녀인 본인이 다 했다고 했습니다. 학습지 선생하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그 돈은 모두 가족을 위해 썼다며 전집 리모델링한 것도 거의 시부모님께 집을 해드린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막가족이 되었으니까 그 얘기가 그렇게 대단하시구나 믿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남편과 함께 집에 온 그날 말했습니다. 들어왔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모두 누나가 부풀려서 말한 것입니다. 남편은 큰형님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도 10%는 진실이고 90%는 거짓인 허풍이라고 했어요. 큰형님이 그 당시 집을 개조하는데 도와주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깨진 창문을 고치는 것은 정확히 그것만 했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그 수리 비용을 지불한 것도 주로 본인 어린이집을 위해서였으며 순전히 시부모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나 주택에 관계없이 집에서 어린이들을 돌봤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때 큰형님은 학원이 아니라 학습지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혼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주소나 명의 문제로 인해 큰형님의 신혼집에서 어린이집 운영 허가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시부모님 집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집을 수리했고 가끔은 시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죽어도 않을 것 같다고 했을 정도로 부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께서는 가지고 계시던 스타렉스 또는 봉고차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그 당시에는 큰형님이 시부모님을 대로 부려먹었던 기억이 다 나는데 이제 와서 마치 자신이 집안을 일으킨 것 마냥 구는 게 꼴보기 싫다고 누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거진 걸러들어야 한다고 매번 좋을 대로 살붙여서 말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왜 큰형님이 굳이 그렇게 부풀려서 말하시는 거야? 어차피 다른 가족들이 다 알 거 아니야? 큰형님의 말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 왜 그러겠어? 다 있는 생색가 없는 생색 다 해놓고 나중에 부모님 재산 집을 요구하는 거겠지. 남편은 그렇게 큰형님이 사실이 아닌 일로 생색을 내고 다니는 게 모든 나중에 시부모님 재산을 분할받을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아버지에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거야. 돈을 받으려고 수를 쓴다는 게 확실히 큰형님은 종종 시부모님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여겨왔어요. 시부모님이 돈을 쓰는 걸 보지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큰형님은 무언가를 사서 저번에 이거 필요하신 것 같아서 샀다 고 하거나 이거 좋다고 해서 샀다 고 해왔어요. 회사를 위해 부모님을 돌보는 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돈을 쓴 걸 알게 되면 큰형님은 아주 화를 내며 내가 다 알아서 살 텐데 왜 돈을 쓰느냐 며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고 하며 난리를 피우곤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큰형님은 시부모님의 돈을 자신의 돈으로 오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확신하고 있던 사건이 있었어요. 결혼한 후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시아버지께서 차를 바꾸셨거든요. 하지만 그냥 국산 중형 세단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재력에 비해 아주 검소한 소비를 하신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시승을 하자고 나와 제 아들, 그리고 남편을 초대하셨어요. 간단한 드라이브를 한 다음 며칠 뒤 큰형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시아버지 차, 봤냐? 얼마에 샀다고 했냐? 하이브로 샀냐? 등 질문을 몇 가지 하셨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만 대답했는데 알겠다 고 답장이 왔고 1분도 안 지나서요. 큰 형님께서 다시 한번 문자가 왔는데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 문자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노인이 이제서야 돈을 쓰려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돈을 쓰는 재미를 깨닫기 위해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닐까 싶다. 기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문자 내용을 읽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큰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나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막 말했어. 희주에게 보낸다고 착각해서 몰랐다는 척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문자 내용에서 노인은 차를 산 시아버지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본인도 그런 실수를 한 뒤에는 제가 어떻게 응대했으면 좋을지 조마조마했겠지만 그 후에는 제게만 말하지 않았지요. 진짜로 실수한 거라고 인정하고 사실 본인이 얼마 전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거절당하고 화풀이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큰형님이 절박한 상황에 나서면 제가 그만 말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큰형님은 시부모님의 돈은 돈으로 완전히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작은 형님은 다행히 큰형님보다는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큰형님과 비교하면요. 작은 형님은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그가 너무 패배적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큰 형님의 꼭두각시나 다름이 없었죠. 앞으로 나와만 있으면 자신이 언니들과 다르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저 큰 형님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보다는 낫습니다. 사남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건 그가 여전히 신비한 존재인 시숙님이었습니다. 시숙님은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었어요.
시숙님이 아들을 낳은 나이에 비해 아이가 조금 어린 것 같았는데 아마 늦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아이를 늦게 낳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일단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은 했지만 당시에 같이 살면서 아들을 낳은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재본처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이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주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먼저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 시승님은 원래 결혼했던 아내와 사이에 딸 2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딸만 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그 자신에게 아들이 더 너시세리오. 그 어떤 여자 자식을 더 물을 만큼 재산을 더 얻게 될 거라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진짜인 것 같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숙님은 원래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다른 여자와 그녀를 다름없이 여기며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딸들과 함께 집을 떠난 이후 별도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바람녀가 아들을 임신하자 본처에게 이혼장을 넘겼지만 누가 기꺼이 이혼하겠습니까? 본처는 계속 이혼을 거부했고 결혼 후에도 시숙님은 바람녀와 동거하며 그녀의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던 저는 단지 결혼해서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웃긴 건 그 사건으로부터 시숙님이 시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시선을 빼앗긴 것이란 겁니다. 아버지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새로운 아들을 만들어서 보닌 아들끼리의 관계가 이로 인해 몇 년 동안 거의 아이답지를 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감사하고 더러운 게 시부모님께서 아이에게는 차마 차갑게 대하지 못하는 걸 알고 그렇게 시댁에 잠깐 들를 때도 본인 아들을 꼭 끼고 왔었대요. 실제로 제가 가족이 되고 난 이후로도 시댁에 시숙님이 오면 항상 시숙님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파하거나 뭐가 있든 일단 데리고 오곤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본 아들 어떻게든 시부모님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냥 자식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속이 검은 인간들이 시부모님 앞에만 서면 아주 순한 양, 효자 효녀인 척하는 걸 보면서 속이 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겪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으니까 점점 집안 풍경이 눈에 띄게 되더라고요. 돌아가는 생태계를 이해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그들의 검은 속을 더 분명히 보이게 되는데 당연히 시부모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다기엔 목적이 있어서 집에 찾아가는 자식들에게 그냥 잘해주셨거든요. 단 한 번도 왜 왔냐, 또 왜 왔냐 하신 적이 없어요.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뭐 하나를 제대로 효도한 적도 없는 자식들이 눈에 빤히 보이는 알랑방귀나 끼면 정말로 정을 떨어져서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보면서 아무리 고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보통 성격이 아니시라고 해도 자식에게 지는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계기로 인해서 그날 몇 년 동안 계속됐던 새남의 재산을 노린 쇼가 막을 내리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그날이 있기 며칠 전부터 시아버지께서 좀 이상하셨어요. 제가 둘째를 시댁가 맡기기 위해 갔을 때 시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멍하시고 좀 뭐라고 해야 할지 생각이 많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되게 속이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시면서 찌푸리셨다가 먼 산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혹시 속이 불편하세요? 아니요. 별일도 없고 속도 괜찮아요. 그러냐? 아닙니다. 평소와 좀 다르게 보이셔서요. 뭔가 꼭 걱정이 있는 사람 같으세요. 아, 그렇군요. 걱정이 많아. 요새 TV를 보니 세상이 흉흉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TV 뉴스에서 보는 씁쓸한 일들 때문에 울적해지셨다고 하셨어요. 저도 종종 TV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나 슬픈 일이 생각나곤 해요. 사건을 보면 하루 종일 먹먹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몇 주 뒤, 그날 바로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어요. 원래 따로 생신을 챙기시거나 집으로 부르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축하할 일이 뭐 있나? 라고 하셨고요. 그렇지만 그날은 시아버지께서 먼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본인 생일 핑계로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나 하자고 부르셨죠. 시아버지께서 평소안 하던 행동을 하셔서 저하고 남편은 다른 이유가 있나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시아버지 생신을 챙길 수 있어 좋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큰 형님과 작은 형님과 늘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데리고 온 시어머니가 앞다퉈 자기들이 사온 생신 선물을 시아버지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구두예요. 저번에 보니까 맨날 암컷 다 다른 거 신고 다니시던데. 헌신발 오래 신으면 발가락 변형 온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자리가 있으시면 제가 드린 구두를 신으세요. 야, 원래 신발 선물하면 멀어진다고 하던데. 이제 덮여놔. 너한테서 아빠가 도망가겠다. 시끄러워. 그런 누나는 뭐를 사왔는데? 나야, 우리 아빠한테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요. 맞춤 선물을 샀지. 아버지, 이거요. 서방과 나는 하루 종일 백화점을 돌아가면서 골라 단장 바예요. 환절기에 입으면 가장 좋아요. 입어봐요. 내가 아빠한테 잘 어울리는지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시아버지께서 귀찮다고 어깨에 걸쳤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역시 내 센스는 타고난 듯해요. 유난을 떠는 큰형님은 아빠가 오래 입을 거란 말에 옷 사드렸으니까요. 괜히 이도저도 아닌 브랜드에서 옷을 구매하지 말고 내가 사드린 옷만 입으세요. 알았죠? 그리고 작은 형님은 제 기억으로는 조교끼를 사오셨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 선물을 받으시고 감사하다고 간단히 인사를 하시고 나서 조금 음주를 했어요. 막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큰 형님은 아버지 곁에 붙어서 누구 선물이 제일 좋냐고, 내가 준 선물이 제일이지 않냐고 하고, 작은 시숙님은 본인 아들에게 가서 할아버지 술을 따라드리라고 시키더군요. 옛날로 치면 간신들이 왕에게 딱 붙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눈물겨운 공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더니 시아버지께서 술잔을 비워내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번에 TV에서 무엇을 봤느냐면 그 소아병동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나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뉴스를 봤다. 그 어린아이들이 고작 돈인데 그것이 어찌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아이들을 치료하지 않고 있는데 참 사람이 아프면 몸만 아플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기 쉽고 서러운 것이에요. 나도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잘 알고 있어. 아프면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지. 아비가 없어져 이 세상에 혼자인 것을 가장 잘 알 때가 아플 때예요. 아플 때 우리 아빠가 취했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봐. 내 마른 세상에 그 어떤 어린이도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으면 안 돼. 고작 돈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일 전에 너희들 엄마랑 병원에 다녀왔다. 가서 나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하고 왔어요. 몇 주 전, 시골에서 평소와는 다른 시아버지가 TV에서 흉흉한 뉴스를 보고 심란해졌다고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 뉴스가 소아병동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싶었어요. 그때 기억하고 답변을 하려는 중에 형제들과 시숙님이 벌떡 일어나서 얼마를 했냐고 왜 안 하던 일을 하는 거냐고 마치 발작을 하는 것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아주 놀란 얼굴로 대답하셨죠. 네, 엄마랑 앞으로 최소한의 생활비 빼고 딱 30억을 내 전 재산을 주고 왔다. 이제 그 돈으로 치료를 못 받던 분들을 함께 도와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잘 되는데 아니요. 아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의 집 자식을 살리려고 우리를 버리시다니 버리실 건 무엇인가요? 강선주를 말하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아버지하고 나도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왜 말을 못해요? 보태시려 한다면? 하지만 왜 나나 누나들에게 말 안 하고 섰는 눈이 결정을 내리시는 건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입니다. 그런 권리들이 있답니다. 읽는 건 무얼 얘기하나? 너 집에서 30억의 돈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겠죠? 이것은 빚 30억이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건가요? 내가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시겠나요? 아버지, 경우가 다르답니다. 누가 빚을? 맞아. 왜 갑자기 빚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일 있어? 갔다고. 아빠 나 선미 때문에 어학연수 보내야 되잖아. 그거 아빠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기부를 했다고 해? 시아버지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단호하게 보이셨어.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어. 시아버지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게 듣고 눈이 횡가닥 뒤집힌 인간들이 그냥 알겠다고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어. 여러분, 혹시 기부한 금액을 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시아버지께서 기부를 했다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어. 심지어 그 일에 창피한 줄 모르고 시댁에 가서 기부한 사람을 병원에서 안 알려준다고 했어. 시아버지께서 바로 가서 돈을 도로 받아오라고 난리를 피하셨습니다. 원래 기부가 비공개이면 병원에서 신상 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기부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여기 강한식이라는 사람이 기부하지 않았느냐고 우리 아버지인데 그 기부금을 돌려받으려고 왔다고 난동을 부렸을 때 경찰을 바로 호출하여 처리했을 겁니다. 큰형님이는 제 남편과 제게 시아버지를 단체로 고소하자까지 했어요. 이것은 권리 행사 방해죄로 아빠를 즉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이 로망에 사로잡혀 많은 돈을 기부했다. 하지만 정신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일을 곤란하게 하면서 승소만 하면 아버지의 병원에 노인을 처방할 생각이었다. 큰 형님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자 남편은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어떤 권리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에 권리가 어디 있나? 두 분이 아낀 돈인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나? 작작 조용히 해. 그 돈은 누나 돈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돈이니 누나에게 어떤 권리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라.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그만둬라. 진짜 노년이 오면 우리 형제가 되어야 하는데 나가서 그 사람을 강제로 병원에 넣기 전에 그만해. 정상적 소리를 내는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세요. 비정상적인 소리는 다수 사이에서 소수의 정상적 소리가 오히려 비정상 소리가 된다는 것을. 형제분들과 남편들, 시부모님과 그 시어머니는 모두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만회하고 남편에게는 너나 착한 척하라고 맡기고 끝내 없다고 하며 조롱하는 등의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해 시부모님 댁으로 가서 시부모님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믿을 건 내 재산을 기부했다는 시부모님의 의지를 존중하는 남편과 나 두 사람뿐인데 저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밤중에 전화하셔서 지금 시숙님이 술에 취해서 와서 위협한다고 하셨고 저희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숙님이 거물하게 취해서 안방 안에 자리를 잡고 누워 고성방가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고 계셨고 또 언제 왔는지 큰형님까지 와서 팔짱을 끼고 무섭게 시부모님을 노려보고 계셨어요. 난 이대로 못 끝내. 돈이 없으면 이 집이라도 내놔야 돼. 내 집이라도 팔아서 가져야겠어. 줄 돈 없으면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너 조용히 안 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집을 왜 너에게 팔지? 내가 이 집 샀어? 이게 내 집이야? 내 부모한테 뭘 맡겨놨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 너무 불효한 놈아. 아빠,
아빠 할 말 없어요. 덕현아,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어떤 배신감인지. 내가 당신의 돈을 가져다가 기부했냐? 내가 너에게 빚진 것인데 기부했어. 엄마와 함께 고생하면서 번 돈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쓸 것 같은 곳에 두려고 하는 걸 너희들이 뭘로 배신감을 느끼는지. 우리 아버지 자식이자 아니야? 자식이라면 뭘로? 자식이라면 빚쟁이처럼 우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지들의 재산처럼 생각해도 되냐고. 아빠, 내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아빠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이제 그만 좀 해, 언니. 너 지금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제자의 본심이고, 이런 짓을 한 것을 누나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님께 잘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한 적은 없다고. 조용히 해.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내가 녹번동에 있던 동안은 진짜 지쳤어? 그 집 얘기를 하는 거지.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서 창문을 몇 개 고쳤다고 크게 칭찬받는 것만은 10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 정작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생각도 안 났어. 대체 그 형편이 어떻게 된 거지? 그 형편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도운 것을 여러 배로 부풀려 말하고 있어. 기억하고자 받은 도움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지. 한심하다. 한심해. 누나, 곧 쉰이야? 철들 생각도 없으며 부끄러운 줄도 알아. 제발, 남편이 말로만 거의 큰 형님을 두들겨 때리고, 패자. 큰 형님은 말문이 막힌 듯이 그냥 악만 소리쳤습니다. 정말 뭐에 시인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솔직히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안방에 앉아 주정 부리고 한쪽에서는 악기처럼 악을 질러댔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참지 못하셨는지 그 밤에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시어머니께서 쫓아가셨고 저와 남편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부모님을 따라갔어요. 두 분께서 외출을 하셔도 근처 공원에 잠시 쉬러 가신다고 알았거든요. 그러나 한참을 걸으신 뒤에 근처에 있는 곱창집에 들어가셨어요. 속상해서 술이 당기시는지도 몰랐을까 싶어서 남편과 함께 따라 들어갔죠. 시아버지는 곱창 5인분을 주문하시고 맥주와 소주를 시켜놓으신 뒤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실성한 것처럼 웃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다른 의미로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제게는 진지하게 시아버지께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서 불안한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에 놀랐는지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지금 차 가지고 올까요? 아버님, 응급실이라도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께서 정말 당장이라도 넘어갈 것처럼 웃으셔서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손사래를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걱정 마라. 내가 속이 시원해서, 말도 못하게 시원해서 웃음이 나는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당신이 갑자기 미쳐서 웃으면서 어린이들은 놀랐어요. 아버지, 속이 갑자기 왜 시원해요? 안 시원한 게 있을 리가 있나요? 이런 말로 자식 같지도 않은 것들을 정리하고 나니 당연히 시원해서 이러니까 지호야, 사실 내가 기부 안 했어. 아니, 할 수 없어. 재산 기부는 생각하지 않아. 네, 그럼 소화병동에 대해서는 돈을 기부하지 않았대요. 왜요? 아니, 왜 안 했는데 기부했다고 말했어요? 내가 언제 돈을 기부해서 돈이 없다고 했던 건지요? 너희 중에서 누가 계속해서 나를 부모로 대해주길 바라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그랬어요. 돈이 없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취급해줄 아이라고 말했더니
어디 한번 보세요. 허참, 이렇게 되다니 정말이지요. 강은식이 자식으로 남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보, 우리의 삶은 참 헛되었군요. 시아버지는 본인의 재산과는 무관하게 가장 오래 남아 함께할 자식을 선택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상당한 시아버지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왜 그런 결심을 하신 건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 전에 누나들이나 형이 시부모님께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누나들이나 형이 하신 일에 관해요. 원래는 이상하게 굴렸던 개들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TV 프로 하나를 보고 결심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대형 거짓말을 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니라 TV 프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TV에 등장한 한 할머니가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아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해서 집과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 증여를 받은 자식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할머니를 쫓아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은 참으로 비도를 넘은 행동입니다. 그 결과 그 할머니는 노숙 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사건을 듣고 한동안 생각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기에는 내가 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도 나중에 TV에 출연한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본인과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와 상의한 뒤 연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깜박하여 속아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긴 의심 때문에 자신들 중 3명이나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부모님이 이 일을 벌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들이 연기에 휩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재산을 모두 기부했다고 해도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남편과 나는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소주 반병 정도를 비우시고 일으키십니다. 절연이랑 지우야, 이사 준비해라 고 말하시더군요. 갑자기 이사라니요? 너희 현재 전셋집 빼고 나가라. 아버지가 새 집을 구해주겠다. 넓고 너희가 원하는 동네를 선택할 수 있게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나도 너희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거야? 나중에는 상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남편들이 재산을 좀 기부했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넣는다거나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냐? 라고 하셨습니다. 버리야 생각해보라. 지들이 깜빡 속아서 일을 벌이고 내게 집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배는 아프고 매우 혼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괘씸한 놈들이다. 지들이 어떻게 내게 분해서 치를 떨던 시아버지께서는 결국에 남은 우리만큼 자식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버린 그들은 미워할지언정 너희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 약속을 했었죠. 시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에 살던 전셋집보다 넓고 명품 아파트를 우리와 남편이 공동 명의로 구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를 준비할 때쯤 부모를 버리려다 정작 버려진 우리 형님들과 시숙님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았나고요? 배가 아파서요? 시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고요. 우리 시아버지께서 몇 살을 부득부득 하셨는지 짐작이 좀 가시죠? 당연히 형님들과 시승님은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버린 자식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신 후 시어머니와 함께 다낭으로 여행을 떠나셨거든요. 버린 자식들이 들이닥칠 줄 알고 해외여행으로 피난을 가신 거죠. 그래서 형님들과 시숙님은 저와 남편을 찾아오셨고, 야, 너,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혼자 착한 척, 바른 척 한 거지. 얍삽한 놈아, 너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해. 전화해서 이 집이라도 넷이서 나눌 거라고.
너 혼자 집을 받도록 말했지만 왜 안 되는 거야? 형이랑 누나들이 제대로 행동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돈을 기부하는데 왜 형과 누나들이 그랬는지 내가 말했어.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전에 제대로 해라고 말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었지? 그랬으면 더 낫기도 했을 텐데. 시부모님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도 버린 자식들은 두 분을 찾아가서 계속 죄송하다고 할 거야. 한 번만 싹싹 빌었지만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갔다가 찾아온 시숙님이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진짜로 남의 치욕을 프레전싱하는 것만큼 수모스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게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선우 엄마가 갈라서 자겠다며 어머니와 버림받은 양면이 되어 살지 말라고 죽는 신용조차 받아내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널 살려주겠어? 라며 상관된 말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부모도 아니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냐?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제발 제가 정말 용서만 해주시면 아버지를 좋아하시는 손주들 많이 낳아 드리겠습니다. 축구팀을 만들어도 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테니 아버지도 즐거워할 거야. 제발 날 용서해줘. 야, 너 그래서 나왔니? 해놓고 날 욕해? 난 무능력한 사람이 어떻게 축구팀을 만들 수 있겠냐. 뭐, 왜 또 나가서 시끄럽게 들어오지 않고 혼내주고 돌아와 자식이 여러 명 있어야 해. 너는 그냥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어. 너가 외출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준다는 말 한 적이 있는가? 없지. 너 혼자 나가서 일하고 키워야 돼. 마음대로 해. 근데 내가 아들이건 딸이건 얼마나 낳든 다 너 혼자 돈 벌어서 키워야 해. 할 거야. 그러니 생각을 잘해서 만들어. 난 너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진짜 연병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는 짓만 하던 세 남매 중에서 가장 빨리 정신을 차린 건 작은 형이었어. 작은 형은 제게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염치 없이 부모님에게 용서받을 생각조차 없지만 그래도 정말 죄송하다고 시어머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쳤어. 언니 말이 호련히 넘어가서 아버지가 잘만 하면 60이 넘어서까지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믿고 그랬으니 내가 참 속없는 년이었어. 이래서 우리 어머니랑 같은 생각밖에 안 했지.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제가 그냥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진짜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만 전해주세요. 나중에 아예 큰 형님과 시숙님과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작은 형님을 통해서 큰 형님은 운영하던 학원이 학부모와 무슨 소송이 걸렸다고 들었고 시숙님은 시아버지께 말했던 대로 정말 첩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찾아갔던 본처에게도 버림받아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큰 형님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당해 변호사 비용을 작은 형님에게 빌리는 중에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께서 처음에 도와주셨던 대로 큰 형님과 시숙님이 운영하는 장소, 기관 등 학원이나 사업을 잘 운영했다면 정말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요? 모자라는 것도 없는데 받은 것에 만족한다면 언젠가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그런 식으로 운 좋게 잡은 기회 덕분에 지금은 셋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매나 남매랑 더불어 자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라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나도 새로운 구성원을 낳아 키우고 싶어요. 동생들과 함께 의지를 많이 주고받으며 살았거든요.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계획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상황이 되는 대로 두 분만 나와서 잘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아버지께서 집도 사주시고 애들 교육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하셔서 애만 낳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셔서 그 말을 믿고 포기했던 셋째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 기회를 믿기 어려워해요. 또한 원하던 것을 이룬 기쁨이 순간순간 꿈일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늘어나면서 사는 삶에 감사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살고 싶어요. 또한
앞으로 태어날 셋째를 비롯한 제 자녀들도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받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버지가 버린 그 3명처럼 저와 남편을 쫓아내시면 안 되기를 바래요. 아주 곤란하니까요. 이러니 인생의 덧없는 회의를 느끼셨던 부모님께서는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삶을 즐기면서 살고 계세요. 실제로 생각하셨던 소아병동에 5억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하셨고요. 아버지께서는 왜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며 돈 모으는 재미만 알고 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인생은 길다고 하셨어요. 모든 순간이 연속이기도 하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할 일이 최대한 줄도록 한순간 한순간 소중히 여기세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두의 하루가 소중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음악